그래 다행이네. 하긴 이런 대궐 같은 집에서 사는데 뭐가 힘들겠어. 그녀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으며 말을 이었다. 참, 나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가. 너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넌 이제 자유롭게 여행도 못 다니겠지. 그녀의 모든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자존심을 긁어댔다. 언니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걱정하는 척하며 상처를 후벼 파고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결혼 생활은 어때 강 회장? 무섭진 않고 밤에는 어때? 서진은 노골적인 호기심을 드러내며 목소리를 낮췄다. 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언니를 바라보았다. 언니가 궁금해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어머, 튕기기는 설마 아직 각방 쓰는 건 아니지.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남자인데. 그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아내에게 무슨 볼일이지? 처형 강민호였다.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는지. 그는 서재문 앞에 휠체어를 세운 채 두 사람을 보고 있었다. 그의 등장에 서진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색한 미소만이 남아있었다. 아, 제부. 아니, 강 회장님. 그냥 서연이가 걱정돼서 잠깐 들렀어요. 내 아내는 내가 걱정하니. 처형은 처형의 삶에나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듣자 하니 유럽 여행을 간다고. 강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진의 속내를 전부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진은 얼굴이 빨개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돌아가봐. 내 아내는 피곤할 테니.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서진은 서연을 한번 흘깃 쳐다보고는 쫓기듯 저택을 빠져나갔다. 서진이 사라지자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민호는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불필요한 손님은 부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특히 당신 언니 같은 부류는 제가 부른 거 아니에요. 서연이 차갑게 대꾸했다. 알아.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서재로 휠체어를 돌렸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자신을 위해 나서준 것일까 하니 그럴 리 없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소유물, 강민호의 아내라는 역할에 흠집이 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뿐이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불쾌한 외부인을 쫓아낸 것에 불과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낮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언니의 조롱, 그리고 강민호의 냉정한 경고. 그녀는 자신이 발을 들인 세상이 얼마나 차갑고 살벌한 곳인지 새삼 깨달았다. 자정 무렵 갈증을 느껴 물을 마시러 1층으로 내려간 서연은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발소리를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강민호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그는 화상회의에 참석 중인 듯했다. 화면 속 외국인들과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그의 모습은 낮에 보았던 냉정한 모습과는 또 달랐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고 그의 눈빛은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번뜩였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허점을 파고들며 결국 협상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폭군이라는 별명에 걸맞았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보았다.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잊게 할 만큼 그는 완벽한 지배자였다. 저렇게 유능하고 강력한 남자가 왜 회의가 끝나고 그는 연결을 끊었다. 모니터의 불빛이 꺼지자 서재 안은 스탠드의 은은한 조명만이 남았다. 그리고 서연은 보았다. 회의 내내 그의 얼굴을 지배하던 강렬한 카리스마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피로와 고독감이 어리는 것을. 그는 휠체어를 돌려 창가로 다가갔다.
한 손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친 그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의 넓은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완벽하게 보였던 그의 옆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다. 그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강철 같은 갑옷 아래 그 역시 상처받고 고통받는 한 명의 인간이라는 것을, 차가운 계약으로 묶인 남편이라는 존재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모습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동정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순수한 인간적인 호기심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소리 없이 흘렀다. 서연이 강민호의 아내가 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녀의 삶은 거대한 저택이라는 정해진 궤도 안에서 시계추처럼 정확하고 단조롭게 반복되었다. 아침 8시의 식사, 끝없이 이어지는 자유시간, 그리고 저녁 7시의 식사. 강민호와의 대화는 하루에 한두 마디를 넘지 않았고 그나마도 지극히 사무적인 용건이 전부였다. 사람들은 그녀가 황금 세장 속에 갇혔다고 수군댔지만 서연은 그 안에서 자신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녀의 주된 공간은 2층 높이의 거대한 서재였다. 처음에는 시간을 죽이기 위해 시작한 독서였지만 곧 다른 목적이 생겼다. 그녀는 소설이나 시집 대신 경제학 원론, 기업 M&A 사례 연구, 데이터 분석과 보안에 관련된 전문 서적들을 파고들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기에 그녀의 지적 탐구는 완벽한 자유 속에서 이루어졌다.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 같은 언니 서진에게만 회사의 경영 수업을 시켰고 서연은 늘 뒷전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숫자를 읽고 패턴을 분석하는 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양분을 만난 셈이었다. 그녀는 강민호의 세계를, JK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책을 통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고 동시에 지적인 유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여느 때처럼 서재에서 책을 읽던 서연은 1층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평소라면 고요해야 할 시간에 여러 사람의 긴박한 발소리와 낮게 깔린 언쟁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싶어 아래층으로 내려간 그녀는 강민호의 서재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안에서는 강민호의 녹이 서린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직도 못 찾았나?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월급이나 축내는 멍청이들 뿐인가?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서재 안에는 강민호와 그의 비서팀이 모여 있었다. 대형 모니터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가 어지럽게 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모든 경로를 추적하고 있지만 외부 침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내부자 소행으로 추정되지만 김 실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했다. 서연은 그들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 JK그룹이 비밀리에 추진하던 대규모 M&A 관련 기밀 문서가 경쟁사인 태영그룹으로 유출된 것이었다. 몇 년간 공들여온 프로젝트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였다. 강민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휠체어 팔걸이를 부서져라 움켜쥐고 있었다. 추정, 지금 나한테 추측 따위를 보고하는 건가? 당장 유출자를 색출해. 1시간 주지. 그때까지 못 찾아내면 전부 내 눈앞에서 사라질 각오해. 비서들은 사색이 되어 컴퓨터 앞에 매달렸다. 서연은 조용히 발길을 돌리려 했다. 그들의 일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었다. 그것이 그와 그녀 사이의 계약 조건이었다. 하지만 모니터에 떠있는 서버 접속 로그 데이터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수만 줄의 텍스트가 쉴 새 없이 스크롤되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낮에 읽었던 데이터 보안 관련 서적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가장 정교한 해킹은 시스템의 정상적인 활동 속에 자신의 흔적을 숨기는 것이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수많은 로그 데이터 속에서 아주 미세한 이질감이 느껴졌다. 마치 완벽하게 짜인 직물의 올 하나가 미세하게 틀어져 있는 듯한 느낌. 안 돼. 이건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서연은 스스로에게 경고하며 돌아섰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데이터 패턴이 재구성되고 있었다. 지적, 호기심과 자신도 모르게 싹튼 기묘한 소속감이 그녀를 갈등하게 만들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그들은 아마 밤을 새워도 범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저 패턴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검출하기 힘든 최신 기법이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따뜻한 허브티를 쟁반에 받쳐든 그녀는 다시 서재문 앞으로 다가갔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누구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비서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이었고 강민호의 눈에는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거냐는 듯한 차가운 경멸이 어렸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차라도 좀 드시라고. 서연은 태연한 척하며 쟁반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김 실장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사모님, 여긴 지금 알아요. 중요한 회의 중이신 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는 척했다. 그러다 마치 무언가 발견한 듯 자연스럽게 모니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저기 좀 이상하네요.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한 비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그냥 시스템 정기 백업 로그입니다. 사모님,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데요. 서연은 화면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의 로그 라인을 짚었다. 모든 정기 백업 로그는 초 단위까지 동일한 강역으로 기록되는데 저 라인만 연법용 3초 정도의 미세한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패킷 용량도 다른 백업 파일보다 아주 약간 크고요. 마치 정상적인 백업 파일인 척 위장한 다른 데이터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순간 서재 안에 정적이 흘렀다. 비서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과 모니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샅샅이 뒤졌지만 누구도 그 미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강민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서연이 가리킨 부분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정보가 빠르게 재조합되고 있었다. 그는 즉시 명령했다. 김 실장, 당장 저 로그 생성 IP 추적해. 내부망 프록시, 서버 경유 기록까지 전부 확인해. 김 실장과 팀원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허둥지둥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몇 분 후 추적 결과가 나왔다. 로그는 내부 프록시 서버를 통해 외부의 클라우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내부망 IP의 주인은 재무팀의 박상무님입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상무는 강민호의 아버지 때부터 일해온 그룹의 원로였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강민호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역시 늙은 여우는 뒤통수를 치는 법이지.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강민호는 보안팀의 박상무의 신병을 확보하라고 지시했고 법무팀에는 증거 자료를 넘겼다. 몇 년간 공들인 프로젝트를 날릴 뻔한 위기가 서연의 예리한 관찰력 덕분에 순식간에 해결된 것이었다. 비서팀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서재에는 서연과 강민호 단둘만이 남았다. 서연은 자신이 너무 나섰다는 생각에 조용히 방을 나가려 했다. 그때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잠근.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강민호는 휠체어에 앉아 그녀를 빤히 보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경멸이나 무관심이 아닌 다른 감정이 보였다. 날카로운 호기심과 냉정한 분석. 그는 마치 새로운 퍼즐 조각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녀를 탐색하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지? 그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저 운이 좋았다고 하기에는 그녀의 지적은 너무나 정확하고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서재에 있는 책들을 읽었어요. 데이터 분석 관련 책에서 비슷한 사례를 본 기억이 나서요. 그냥 우연히 눈에 띄었을 뿐이에요. 서연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와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했고 그녀는 그 선을 넘고 싶지 않았다. 강민호는 그녀의 말을 믿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 시선이 너무나 강렬해서 서연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앞뒤에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쓸데없는 인형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은 칭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례했지만 비난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건조한 어조였다. 강민호라는 남자에게서 들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인정이라는 것을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창가로 향했다. 더 이상 그녀에게 할 말이 없다는 뜻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왔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는 내내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차가운 얼음 같던 두 사람의 관계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겨난 밤이었다. 내부 유출자 사건이 일단락된 후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직원들은 서연을 대할 때 이전보다 훨씬 더 깍듯해졌고 그들의 눈에는 단순한 사모님에 대한 의무적인 존중을 넘어선 어떤 경외심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특히 강민호의 비서팀은 그녀를 거의 새로운 전략가처럼 대했다. 강민호의 태도 또한 변했다. 그는 여전히 차갑고 과묵했지만 더 이상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 시간에는 태블릿 PC를 보는 대신 간혹경제신문을 그녀 쪽으로 밀어주며 툭 던지듯 묻기도 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그것은 시험이었다. 그녀의 능력이 우연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를 가늠하려는 듯한. 서연은 그의 의도를 알았지만 굳이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사의 핵심을 짚어내고 데이터에 근거한 자신만의 분석을 차분하게 덧붙였다. 그녀의 대답이 길어질수록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두 사람 사이의 아침 식탁은 이제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의 공간이 아니라 조용한 지적 탐색전이 벌어지는 전쟁터가 되었다. 평화는 길지 않았다. JK그룹이 내부의 적을 처리하는 데 성공했지만 외부의 적은 더욱 거세게 이빨을 드러냈다. M&A 시도가 무산된 태영그룹의 조태석 이사가 본격적으로 JK그룹을 향한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시작은 언론 플레이였다. 조태석은 각종 경제방송에 출연하여 JK그룹의 내부 보안 문제를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교활하고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다. 부드러운 미소 뒤에 뱀의 혀를 숨긴 채 그는 교묘하게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거실의 대형 TV 화면에서 조태석의 단독 인터뷰를 보게 되었다. 그는 JK그룹의 위기를 논하며 마침내 강민호를 향해 직접적인 독화살을 날렸다. 기업의 건강은 리더에게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두 다리로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리더가 어떻게 거대한 그룹을 굳건히 이끌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이서연의 몸에 맞지 않는 갑옷처럼 느껴졌다.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드레스는 조명 아래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 빛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더욱 하얗게 만들 뿐이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금빛 가루를 뿌리는 듯한 화려한 예식장 안.
하객들의 속삭임이 예리한 칼날처럼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 말은 단순한 비즈니스적 비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민호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잔인하고 인격적인 모독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을 때 서재에서 나온 강민호가 휠체어를 멈춘 채 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결국 저 애가 대신 시집 가는군. 제정신인가 멀쩡한 언니를 두고 다리도 못 쓰는 남자한테. 이서진이 불쌍하지. 저런 동생 때문에. 어리석긴 JK그룹 안주인 자리라고는 해도 평생 휠체어 신세인 남편 수발이나 들게 생겼으니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굳어 있었다.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활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휠체어 팔걸이를 쥔 손에 힘을 주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 어리석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정면에 고정했다. 흔들려서는 안 되었다. 이것은 그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부도 직전에 아버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정략 결혼. 원래 이 자리의 주인공은 언니 이서진이었다. 아름답고 사교적이며 언제나 모든 이의 주목을 받는 언니. 하지만 서진은 결혼 소식을 듣자마자 거의 발작에 가까운 거부 반응을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있어. 미쳤어. 내가 왜 다리 병신이랑 결혼을 해, 아빠. 엄마, 제정신이야. 내 인생을 망칠 셈이냐고. 서연은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니었다. 그 뿌리에는 깊고 어두운 악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언니의 눈물과 절규 앞에서 부모님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그랬듯 조용한 서연에게로 향했다. 아무 말 없이 책만 읽고 존재감 없이 그림자처럼 지내던 둘째 딸. 그들은 서연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대신 교묘한 방식으로 선택을 떠넘겼다. 그날 이후 조태석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그는 JK그룹의 핵심 인력들을 높은 연봉으로 빼가는가 하면 주식시장에 악성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폭락시켰다. 자금력을 동원해 JK의 주요 부품 공급업체를 압박하여 공급망을 흔드는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JK그룹의 숨통을 조여왔다. 서연아, 내 언니는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강민호 회장. 비록 몸은 불편해도 JK그룹의 총수야. 네가 시집가면 우리 회사도 살고 내 언니도 행복해질 수 있어. JK그룹은 거대한 폭풍에 휘말린 배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전쟁에 돌입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재에서 살다시피 했고 쉴 새 없이 화상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검토했다.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다. 그 말 속에 담긴 이기심과 위선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지긋지긋한 집이었다. 언제나 언니의 들러리였고 감정의 쓰레기통 취급을 받던 곳. 이 결혼은 그녀에게 있어 탈출구였다. 어리석은 희생이라는 이름의 자유를 향한 티켓. 그녀는 돈과 맞바꾼 결혼으로 가족이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싶었다. 서연은 멀리서 그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했고 그녀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홀로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고 강철 같던 눈빛에도 깊은 피로가 쌓여갔다. 버진 로드 끝에 선 아버지는 안도와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서연은 아주 작은 떨림을 느꼈다. 그 떨림이 그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간신히 살아남은 회사를 위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어느 새벽
서연은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서재의 불이 아직도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서재 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 더미에 기댄 채 휠체어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곤히 잠든 그의 얼굴은 평소의 날카로움 대신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무방비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음악이 바뀌고 식장의 거대한 문이 열렸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곳으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강민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휠체어의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장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연은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짙은 다크서클, 굳게 담은 입술. 그 모습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얇은 담요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는 잘생겼다. 날카로운 턱선, 깊고 검은 눈,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정교하게 빚어진 조각상 같았다. 그는 하객들을 둘러보지도 버진 로드 위에 선 신부를 향해 시선을 주지도 않았다. 그저 무감각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왔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그가 희미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놀란 서연은 급히 몸을 물리려 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JK그룹을 최연소의 나이로 이끌며 재계의 폭군이라 불리는 남자. 몇 년 전 의문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지만 그의 카리스마와 영향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냉혹하고 무자비해졌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저런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서연에게로 쏟아졌다. 아버지의 손을 떠나 강민호의 옆에 섰을 때 서연은 처음으로 그의 향기를 맡았다. 비싸고 서늘한 향수 냄새와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주례사의 긴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았다. 마치 서로가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강민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그리고 자신의 어깨 위 담요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어색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신랑 강민호 군은 신부 이서연 양을 아내로 맞아 신부 이서연 양은 신랑 강민호 군을 남편으로 맞아 죄송합니다. 주무시는 것 같아서 기계적인 대답이 오갔다. 반지를 교환할 때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처음으로 그녀의 손에 닿았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얼음장 같은 감촉이었다. 그는 반지를 무심하게 끼워주고는 곧바로 손을 떼었다. 모든 것이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연극의 한 장면 같았다. 그는 대답 대신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파일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마지막 순서, 신랑 신부의 키스.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서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떻게 할까? 그가 몸을 숙여 입을 맞출 리는 없을 터였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순간 강민호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턱짓으로 그녀의 얼굴을 가까이 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읽어봐.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기 직전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게 속삭였다. 뜻밖의 말이었다.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보자 그가
다시 말했다. 쇼는 이쯤에서 끝내지. 조태석에 관한 자료야. 읽어보라고. 그리고 그의 입술은 그녀의 입술 대신 뺨에 가볍게 닿았다가 떨어졌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로맨틱한 장면으로 포장되었지만 서연에게는 차가운 조롱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굳은 얼굴로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없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파일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조태석의 개인 신상 정보부터 태영그룹에 입사한 이후 그가 벌여온 모든 사업 이력과 M&A 기록들이 빽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결혼식은 그렇게 끝났다. 사진 촬영과 피로연 내내 두 사람은 완벽한 부부 연기를 해냈다. 강민호는 때때로 서연의 허리에 손을 둘렀고 서연은 그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들의 미소는 가면이었고 그들의 행동에는 온기가 없었다. 다음 날 강민호는 정식으로 서연을 서재로 불렀다.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의도된 호출이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맞은편 의자에 앉혔다. 길고 긴 하루가 끝나고 서연은 JK그룹 소유의 대저택에 도착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웅장한 저택이었다. 잘 가꿔진 정원과 거대한 분수, 그리고 집 안을 가득 채운 고가의 예술품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졌다. 어떻게 생각하지? 나이가 지긋한 집사가 그녀를 신혼부부의 침실로 안내했다. 방은 집 전체의 분위기를 그대로 닮아 있었다. 넓고 화려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서연은 집사가 나가자마자 드레스의 코르셋을 풀어내며 긴 숨을 내쉬었다. 갑옷을 벗어 던진 기분이었다. 그의 질문은 어제와 같았지만 무게는 달랐다. 이것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었다. 그녀가 막 샤워를 마치고 가운을 걸친 채 나왔을 때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강민호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그의 머리카락은 아직 물기를 머금고 있었고 턱시도 대신 편안한 실크 파자마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결혼식 때와 마찬가지로 냉랭했다. 서연은 밤새 읽은 파일을 떠올리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전형적인 소시오패스로 보입니다. 그의 사업 방식은 언제나 똑같아요. 목표물을 정하면 그 주변에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뜨리죠. 그리고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정신적으로 고립시킨 뒤 마지막에 숨통을 끊어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사냥꾼에 가깝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가운의 매듭을 고쳐매며 그를 마주보았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분석은 그의 비서팀이 제출한 데이터 기반의 보고서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녀는 조태석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안지, 강민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맞아, 그자는 뱀이야. 보통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어. 그가 턱짓으로 가리킨 곳은 방 한쪽에 놓인 벨벳 소파였다. 서연은 말없이 걸어가 앉았다. 그는 휠체어를 움직여 그녀의 맞은편에 멈춰 섰다. 마치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사업 파트너처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을 깊이 응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이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는 들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그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허물어졌다. 계약으로 맺어진 차가운 관계가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동맹 관계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네.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그날부터 서연은 강민호의 서재에서 그와 함께 밤을 새우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JK그룹의 모든 기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재의 책들을 몰래 읽는 방관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황금 새장은 이제 적의 심장을 겨누는 치열한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좋아. 말이 빠르겠군. 다시 한번 명확히 해두지. 이 결혼은 철저한 거래야. 나는 당신의 아버지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그 대가로. 당신은 강민호의 아내 역할을 수행하면 돼. 그녀는 조태석이 과거에 벌였던 모든 거래 기록을 분석하며 그의 사냥 패턴을 연구했고, 강민호는 그녀의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남편과 아내가 아닌 두 명의 장군처럼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얼음 같던 저택에 기묘한 연대감과 뜨거운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는 서류를 내밀 듯 말을 이어갔다. 서재는 두 사람의 요새가 되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정신은 더욱 맑아졌다. 수많은 데이터와 보고서, 그리고 시장 분석 자료들이 책상을 넘어 바닥까지 점령했지만 그 혼돈 속에는 두 사람만이 아는 질서가 있었다. 서연은 조태석의 투자 패턴에서 미세한 변칙성을 발견하고 강민호는 그것을 바탕으로 역공의 경로를 설계했다. 그들의 협업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파트너처럼 빈틈이 없었다. 대외적으로 우리는 완벽한 부부여야 한다. 공식 석상, 가족 모임, 그 외에 필요한 모든 자리에서 당신의 사생활은 존중하지. 내가 당신의 삶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당신도 내 삶에 끼어들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 이상해요.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현실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어느 날 새벽,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강민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방은 따로 쓸 거다. 이 방의 옆방이 당신 방이야. 필요한 건 뭐든 집사에게 말하면 될 거고 돈은 매달 부족하지 않게 당신 계좌로 입금될 거다. JK그룹의 안주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쓸 수 있어. 조태석의 주가 조작 방식 말이에요. 마치 회장님의 방어 전략을 미리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놓는 방어책의 허점을 너무나 정확하게 파고들어요. 단순한 비즈니스 라이벌이라고 하기엔 회장님에 대해 너무 깊이 알고 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 내리는 것 같았다. 마치 물건의 가치를 감정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다. 서연의 지적은 강민호 역시 느끼고 있던 바였다. 조태석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다. 그는 강민호의 사고방식, 습관, 심지어는 위기 상황에서의 심리적 약점까지 꿰뚫고 있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쓸데없는 동정심이나 호기심은 갖지 마. 난 동정받는 걸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니까. 내 몸 상태에 대해 묻지도 말고 내 과거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마. 그냥 당신에게 주어진 역할에나 충실해 할 수 있겠나. 그의 과거를 더 깊이 파봐야겠어요. 사업가 조태석이 아니라 인간 조태석에 대해서요. 그의 말은 일방적인 통보였다. 서연은 잠시 그의 눈을 마주보았다. 그 깊고 어두운 눈동자 속에는 경멸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이 결혼을 성사시킨 모든 인간들을 불신하고 있었다. 서연은 결심했다. 지금까지는 태영그룹에 입사한 이후의 자료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적의 진짜 동기를 알려면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민낯을 봐야 했다. 그녀는 비서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 외에 어둠의 경로를 통해 과거의 기록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며칠 후
서연은 잊혀진 과거의 조각 하나를 찾아냈다. 강민호가 JK그룹을 물려받기 전 잠시 몸담았던 작은 투자회사, 그리고 그곳의 프로젝트 팀원 명단에서 그녀는 나란히 적힌 두 개의 이름을 발견했다. 강민호, 그리고 조태석.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조건 전부 받아들이죠. 그들은 적이 아니었다. 한때는 동료, 어쩌면 친구였을지도 모르는 사이였다. 서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두 사람이 한 프로젝트를 두고 크게 충돌했으며 그 직후 조태석이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공식적인 프로필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의도적으로 지워진 과거였다. 그녀의 담담한 반응에 강민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그녀가 울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최소한 당황할 거라고 예상했던 모양이다. 그날 밤 서연은 수집한 자료를 들고 서재에 있는 강민호에게 다가갔다. 그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회장님, 말해봐. 서연의 부름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저 역시 이 결혼을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가족을 위해 이 자리에 왔고 그 대가를 치를 겁니다. 회장님께서 제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으니 저 또한 제 나름의 삶을 꾸려갈 자유를 존중받고 싶습니다. 물론 강민호의 아내라는 역할에 흠이 가지 않는 선에서요. 조태석 이사와 과거에 아는 사이였습니까? JK그룹을 물려받기 전에요.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말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희생양이 되더라도 끌려다니는 인형이 되지는 않겠다는 결심. 그 순간 강민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듯했다. 그의 눈동자의 차가운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몇 초간 서연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의 눈에 잠시 스쳐 지나간 것은 놀라움이었을까? 혹은 흥미였을까? 알 수 없었다. 그는 곧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짧게 말했다. 누가 내 뒷조사를 하라고 했지. 그렇게 하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휠체어를 돌렸다. 그가 방을 나가기 직전 서연이 나지막이 물었다. 내 과거를 파헤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계약 조건 잊었나? 왜 언니가 아니라 저였죠? 그의 격한 반응은 서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것은 그가 감추고 싶어하는 그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었다. 이전의 서연이었다면 그의 분노 앞에서 움츠러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의 파트너이자 동맹이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이 결혼을 결심한 이후로 계속 품어왔던 의문이었다. 이건 개인적인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전쟁이에요. 적을 알려면 그의 동기를 알아야 합니다. 조태석의 공격에는 사업적인 이익을 넘어선 뿌리 깊은 증오가 담겨 있어요. 그 증오의 근원을 알아야 그의 다음 수를 읽을 수 있습니다. 강민호의 휠체어가 멈췄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당신 언니는 시끄러워서 회장님의 사고, 그 일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 짧은 대답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서진의 성격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자신의 통제에 둘 수 있는 조용한 사람을 원했던 것이다. 성가시지 않고 자기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는 장식품. 그것이 그가 원한 아내의 모습이었다. 사고라는 단어가 나오자 강민호의 강철 같던 통제력에 금이 갔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의 어둠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 깊은 고통과 지독한 증오가 스쳐 지나갔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거칠었다. 문이 닫히고 거대한 방 안에 다시 서연 혼자 남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그녀를 위한 것은 없었다. 서연은 천천히 침대 위로 몸을 뉘었다. 차갑고 낯선 시트의 감촉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다. 그날 밤 비가 많이 왔어. 오늘 그녀는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JK그룹 강민호 회장의 아내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어리석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믿고 싶었다. 비록 그 시작이 차가운 거래와 텅 빈 방 안에서의 고독일지라도.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낯선 침대의 부드러움 속에서 눈을 떴다.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방은 어젯밤 신혼방으로 안내받았던 강민호의 방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크기나 화려함은 거의 비슷했지만 주인의 취향이 전혀 묻어있지 않아 마치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그는 마치 오래된 필름을 재생하듯 천천히 과거를 끄집어냈다. 서연이 몸을 일으키자 침대 옆에 언제 놓아두었는지 모를 단정한 옷가지가 보였다. 어젯밤 집사가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이 집의 모든 것은 정해진 규칙과 시간 속에서 움직인다고. 어두운 상일이었지. 조태석이 그곳으로 나를 불렀어. 오랜 원한을 끝내자고. 남자답게 단판을 짓자고 하더군. 어리석었지. 그 말을 믿은 내가 그녀가 옷을 갈아입고 방을 나서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년의 여성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유니폼, 강민호의 충직한 집사인 오 여사였다.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일어나셨습니까? 사모님, 아침 식사는 8시에 준비됩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커브를 도는 순간이었어. 반대편에서 트럭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중앙선을 넘어 내 차로 돌진했어. 피할 시간이 없었지. 경찰은 단순한 빗길 교통사고로 종결했지만 난 알아.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명백한 살인 미수였지. 오 여사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지만 사모님이라는 호칭에서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을 인정한다기보다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증거가 없었다. 트럭 운전사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조태석은 자신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땐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고 알리바이를 댔다. 하지만 강민호는 알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조태석이 꾸민 짓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2다리를 잃었고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안내해 주세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수년간 얼마나 끔찍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싸워왔을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단순히 다리를 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 진실을 외면하는 세상과 정의를 비웃는 적을 마주하며 홀로 버텨내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대저택의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 같았다.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바닥의 대리석은 거울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생명력 없는 박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휠체어 팔걸이를 쥔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겠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민호는 놀란 듯 움찔했지만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다. 식당은 저택의 규모에 걸맞게 거대했다.
수십 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긴 원목 테이블의 양끝에 서연과 강민호는 섬처럼 멀리 떨어져 앉았다. 식탁 위에는 정갈한 한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어떤 음식도 맛있게 느껴지지 않게 만들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강민호는 이미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의 한 손에는 숫저가, 다른 한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음식을 입에 넣었다. 서연이 자리에 앉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그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 안에는 동정이 아닌 함께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JK그룹을 지키기 위한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한 남자의 짓밟힌 인생과 외면당한 진실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의 분노는 그의 것만큼이나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갈랐다. 이곳은 부부의 식사 자리라기보다는 불편한 동거인이 각자의 끼니를 해결하는 공간에 가까웠다. 그녀는 강민호를 곁눈질로 살폈다. 그는 식사하는 동안에도 일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 화면을 터치하는 그의 손가락은 빠르고 정확했고 미간에는 옅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재계의 폭군이라는 별명이 허명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강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동정이 없었다. 대신 그와 같은 곳을 바라보는 단단한 신뢰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 아무도 믿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약점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마주한 이 여자는 그를 동정하는 대신 함께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강민호는 아무 말 없이 휠체어를 돌려 서재로 향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그의 차가운 향수 냄새와 더 깊어진 침묵뿐이었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두꺼운 얼음벽이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오랜 침묵 끝에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하루 서연은 거대한 황금새장을 탐험하는 새처럼 저택 안을 배회했다. 수만 권의 장소가 꽂힌 2층 높이의 서재는 먼지 하나 없이 완벽했지만 책 대부분은 한 번도 펼쳐본 흔적이 없었다. 강민호의 몸에 맞춰 개조된 최첨단 시설의 홈짐, 물 한 방울 없이 텅 빈 실내 수영장, 완벽하게 가꿔졌지만 나비 한 마리 날아들지 않는 정원.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공허했다. 이곳은 삶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전시된 공간처럼 보였다. 고맙다. 오후가 되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언니, 이서진이었다. 그녀는 마치 자기 집처럼 현관으로 들어서며 과장된 목소리로 서연을 찾았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한 진심 어린 말이었다. 서연아, 내 동생. 어디 있니? 강민호가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낸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재는 여전히 치열한 전쟁터였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전략만이 아닌 인간적인 온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가 밤늦게까지 일할 때 말없이 허브티를 가져다 놓았고 그는 그녀가 새로운 자료를 분석할 때 자연스럽게 자신의 옆자리를 내어주었다. 서진은 명품으로 휘감은 채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동생에 대한 걱정과 호기심, 그리고 은밀한 조소가 뒤섞여 있었다. 대화는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때로는 수만 마디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이 침묵 속에서 오고 갔다.
함께 모니터를 들여다보다 스치는 시선. 동시에 같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짓는 옅은 미소.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연인이 아니라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전우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기묘한 연대감은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다 네 집이란 말이야.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이 변화를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언니, 이서진이었다. 그녀는 사방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지만 그 눈빛은 집의 가치를 샅샅이 훑는 감정사에 가까웠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서진은 가문의 어른들께 인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다시 저택을 방문했다. 그녀가 마주한 것은 불행에 빠진 동생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의 서연이 JK그룹의 회장인 강민호와 나란히 서서 업무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집안의 모든 사용인들은 서연을 진심으로 따르는 듯했고 무엇보다 그녀를 바라보는 강민호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그 안에는 무관심이나 경멸이 아닌 파트너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언니, 어쩐 일이야? 서진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질투심에 휩싸였다. 자신이 경멸하며 버렸던 자리, 다리 병신을 수발드는 하녀의 역할이라고 비웃었던 그 자리가 이제는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권력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어리석은 희생이라고 조롱했던 동생의 선택이 사실은 모든 것을 얻기 위한 가장 현명한 길이었음을 깨닫자 견딜 수가 없었다. 어쩐 일이긴 우리 불쌍한 동생이 잘 지내나 보러 왔지. 힘들진 않아. 강 회장 수발드는 거 말이야. 저 자리는 원래 내 것이었어. 저 모든 게 다 서진은 수발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다. 그 위선적인 얼굴을 보자 속이 메스꺼웠다. 서진의 마음속에서 뒤틀린 욕망과 분노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독버섯의 냄새를 맡은 뱀이 그녀에게 접근했다. 난 괜찮아. 언니, 내가 선택한 삶인걸. 조태석은 강민호와 이서연의 연합이 예상보다 훨씬 더 견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었다. 그의 정보망은 이서진의 불만과 질투심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서진이 자주 가는 청담동의 한 명품 부티크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연출했다. 서연의 차분한 대답에 서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녀는 서연이 눈물이라도 흘리며 하소연하기를 바랐던 모양이다. 이서진 씨 아니십니까?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다우시군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다가온 조태석은 신사적이고 매력적이었다. 그는 서진의 미모를 칭찬하고 그녀의 뛰어난 안목을 추켜 세웠다. 경계하던 서진은 그의 세련된 매너와 달콤한 말에 금세 무너졌다. 동생분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서진 씨처럼 재능 있는 분이 그런 평범한 동생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는 건 세상에 큰 손실입니다. 조태석은 서진의 가장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었다. 그는 서연을 평범하고 운 좋은 동생으로, 서진을 재능을 빼앗긴 비운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서진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착각했다. 조태석은 며칠에 걸쳐 서진에게 공을 들였다. 값비싼 선물과 화려한 저녁 식사, 그리고 끊임없는 칭찬. 마침내 그는 본색을 드러냈다. 서진 씨가 차지했어야 할 그 자리, 제가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는 서진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다. 강민호와 이서연의 계획에 대한 정보를 조금만 자신에게 알려주면 JK그룹을 무너뜨린 뒤 그녀를 태영그룹의 안주인이자 상류사회의 여왕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네 동생은 널 희생시켜서 모든 걸 얻었어. 이제 네가 되찾아올 차례야. 이건 배신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조태석의 말은 서진의 마지막 남은 죄책감마저 마비시켰다.
그녀는 자신이 피해자이며 자신의 것을 되찾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결국 그녀는 조태석의 손을 잡았다. 서진의 배신은 교묘하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척하며 강민호의 일정이나 회사의 분위기 같은 사소한 정보들을 떠보았다. 그리고 그 정보들은 즉시 조태석에게 전달되었다. 하지만 조태석이 원하는 것은 그런 찌꺼기 정보가 아니었다. 그는 결정적인 한 방을 원했다. 그는 서진에게 바이러스가 심어진 USB 하나를 건넸다. 이걸 강민호의 개인 서버에 꽂기만 해. 그럼 그 안에 있는 파일이 자동으로 JK그룹의 메인 서버로 옮겨질 거야. 그 파일은 아주 그럴싸한 해외 투자 제안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JK그룹의 자본을 통째로 삼켜버릴 독이지. 강민호는 완벽하게 속을 수밖에 없을 거야.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미 돌아오기엔 너무 먼 강을 건넜다. 그녀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있었다. 주말 오후 서진은 미리 약속을 하고 저택을 방문했다. 그녀는 서연과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다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쉬고 싶다고 말했다. 서연아, 미안한데 나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근처 방에서 잠깐만 누워 있어도 될까? 아무것도 모르는 서연은 걱정하며 그녀를 서재 근처의 손님방으로 안내했다. 서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진은 고양이처럼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서재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강민호의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이 전송되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오 여사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 속에서 간신히 USB를 뽑아 주머니에 숨겼다. 거의 동시에 서재 문이 열리고 오 여사가 들어왔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두통약이라도... 아, 괜찮아요.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 서진은 태연한 척 미소를 지으며 서재를 빠져나왔다. 완벽한 범죄였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서연과 강민호는 조태석에 대한 방역 전략을 최종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강민호의 메인 서버에 새로운 파일 하나가 생성되었다. 블랙펄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해외 유전 개발 투자 제안서였다. 이게 뭐지? 강민호는 의아해하며 파일을 열었다. 제안서는 놀라울 정도로 완벽했다. 예상 수익률, 리스크 분석, 현지 파트너사의 신용도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만약 성공한다면 JK그룹은 조태석과의 싸움에서 단번에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게 될 터였다. 강민호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이 그의 팔을 잡았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해요. 뭐가? 너무 완벽해요. 마치 우리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던져준 미끼 같아요. 서연은 파일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마침내 데이터 코드 깊숙한 곳에 숨겨진 함정을 발견했다. 현지 파트너사는 교묘하게 위장된 유령 회사였고 모든 자금 흐름은 결국 조태석이 만들어 놓은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가게 설계되어 있었다. JK그룹의 자본을 통째로 삼키려는 치명적인 덫이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흘렀다. 하마터면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조태석이 어떻게 우리 내부 서버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을까? 강민호가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서연의 시선이 책상 아래 떨어진 작은 물건에 닿았다. 아주 작고 반짝이는 귀걸이였다. 오후에 서진이 하고 왔던, 그녀가 선물했던 바로 그 귀걸이.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
어색했던 두통 연기, 그리고 서재 근처에서 쉬고 싶다고 했던 말까지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온몸을 덮쳤다. 외부의 어떤 공격보다 더 아프고 치명적인 등 뒤에서 날아온 칼이었다. 가장 믿었던 자신의 유일한 핏줄이 적과 손을 잡고 자신의 심장을 겨눈 것이었다. 책상 아래에서 차갑게 빛나던 작은 귀걸이. 그것은 서연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 없는 신호탄이었다. 언니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심장을 헤집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지독한 허무함이 한꺼번에 몰아쳤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강민호는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울부짖거나 절망하며 무너지리라 예상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았으니 그는 어떻게 그녀를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아는 유일한 위로의 방식은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울지 않았다. 길고 긴 침묵 끝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배신감이라는 독은 그녀를 쓰러뜨리는 대신 그녀의 영혼을 강철로 벼려낸 듯했다. 이 함정,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다. 우리가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강민호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는 방역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눈의 놀라움과 함께 깊은 경탄이 서렸다. 그는 자신이 이 여자를 한참 잘못 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폭풍의 눈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강인한 전략가였다. 어떻게 조태석은 우리가 이 미끼를 물었다고 확신하게 만들어야 해요. 우리가 블랙펄 프로젝트에 JK그룹의 사활을 걸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때부터 서재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작전실이 되었다. 서연은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을 펼쳐 보였다. 첫째, JK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린다. 둘째, 강민호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무리하게 블랙펄 프로젝트에 투자를 결정한 것처럼 위장한다. 셋째, 이 모든 정보를 언니인 이서진을 통해 조태석에게 흘려보내 그를 안심시킨다. 마지막으로 조태석이 JK그룹의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자신의 자본까지 끌어들여 함정에 투자하는 순간 판을 뒤집어 그의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살얼음판 위에서 칼춤을 추는 것처럼 위험한 계획이었다. 한 단계라도 어긋나면 JK그룹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터였다. 강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서연이 있었다. 그녀의 논리는 치밀했고 그녀의 결의는 단호했다. 좋아. 강민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을 믿지. 그의 한마디는 단순한 동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걸겠다는 절대적인 신뢰의 선언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순간 계약으로 맺어진 부부도 위기 속의 동맹도 아닌 운명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다. 강민호는 일부러 몇몇 계열사를 매각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며 자금난에 시달린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서연은 이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회사가 너무 어려워 강민호가 위험한 해외 투자에 모든 것을 걸려고 한다며 울먹이는 연기를 했다. 언니, 나 너무 무서워. 이러다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닐까. 수화기 너머의 서진은 걱정하는 척 그녀를 위로했지만
서연은 그녀의 목소리에 숨겨진 희미한 희열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예상대로 즉시 조태석에게 보고되었다.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서연과 강민호는 거의 24시간을 함께했다. 밤샘 작업이 이어지는 동안 그들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친밀감이 쌓여갔다. 그녀는 그가 끼니를 걸으면 단호하게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었고, 그는 그녀가 책상에서 깜빡 잠이 들면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었다. 고도의 긴장감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처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작전 계획을 점검하고 난 후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많은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왜 무너지지 않는 거지? 강민호가 나지막이 물었다. 나라면 가족에게 그런 배신을 당했다면 아마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창문에 비친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 안에는 자신을 향한 걱정과 연민, 그리고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무너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요. 그것은 진심이었다. 홀로였다면 진작에 주저앉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존재가, 그의 굳건한 신뢰가 그녀를 붙잡아주고 있었다. 그 순간 강민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따뜻하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바로 눈앞에서 자신을 오롯이 담고 있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거래나 계산이 없었다. 오직 한 여자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애정, 그리고 존경만이 가득했다. 서연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그것은 결혼식 날의 쇼처럼 차갑지도 비즈니스처럼 건조하지도 않은, 두 사람의 마음이 처음으로 완벽하게 이어진 순간이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거짓 결혼이 진실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그들이 쳐놓은 덫에 드디어 목표물이 걸려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태석이 JK그룹의 자금을 완전히 흡수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태영그룹의 자금뿐만 아니라 사채까지 끌어들여 블랙펄 프로젝트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것이었다. 보고서를 확인한 강민호와 서연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결전뿐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승리를 향한 뜨거운 결의가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JK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고 팽팽했다. 조태석이 강민호의 경영 능력과 회사의 재정 불안을 문제 삼아 소집한 사실상의 회장 해임 안건을 위한 주주총회였다. 서연은 드레스룸에서 그날 강민호가 입을 넥타이를 골라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차분했다. 어젯밤 두 사람은 마지막 작전을 점검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제 남은 것은 무대 위에서 준비한 연극을 펼치는 것뿐이었다. 준비됐어. 서연이 그의 넥타이를 매주며 나지막이 묻자 그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당신만 있으면. 그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짧은 입맞춤으로 마지막 결의를 다진 그들은 함께 전쟁터로 향했다. 주주총회장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과 의심이 가득했다. 조태석은 승리를 확신한 개선 장군처럼 단상에 올랐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우려 섞인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JK그룹은
지금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는 이서진을 통해 빼돌린 위조된 재무보고서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누가 보아도 JK그룹은 블랙펄 프로젝트라는 무모한 투자로 인해 부도 직전의 상황이었다. 강민호 회장의 독단적이고 무모한 경영이 회사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불구의 몸으로 이성적인 판단력마저 상실한 리더에게 더 이상 우리 JK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조태석의 선동적인 연설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주주들의 불안은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객석 한쪽에 앉아있던 이서진의 입계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마침내 강민호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조태석이 제시한 자료를 반박하는 대신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오늘 경영인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는 몇 년 전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사고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때 믿었던 동료의 배신, 그리고 비오는 산길에서 그를 덮쳤던 의문의 트럭. 그는 아직 조태석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조태석에게로 향했다. 조태석의 여유롭던 미소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강민호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 총 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렸다.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연이 당당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의 조용한 아내가 아니었다. 이 전쟁의 또 다른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단상 위로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조태석 이사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는 모두 사실입니다. 장내의 충격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단 한 가지 사실만 빼고요. 그 자료가 보여주는 JK그룹의 위기는 바로 조태석 이사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함정이라는 점입니다. 서연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블랙펄 프로젝트가 조태석이 세운 유령 회사이며 그들이 어떻게 JK그룹의 투자를 유도했는지가 명백한 증거와 함께 펼쳐졌다. 이어서 그들의 역공작전이 공개되었다. 조태석과 그의 투자자들이 JK그룹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쏟아부은 막대한 자금이 사실은 그들 자신이 만든 유령회사 계좌에 묶여 동결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상황을 파악한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조태석은 사기꾼이었고 그들은 하마터면 사기꾼의 말에 놀아나 회사를 팔아넘길 뻔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서연은 조태석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조태석 이사의 악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녀는 스피커의 볼륨을 높였다. 총회장 전체에 한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날 조태석 그 새끼가 나한테 시켰어. 강민호 그 자식 확실하게 죽여버리라고.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했지. 그것은 몇 년 전 사고를 일으켰던 트럭 운전사의 목소리였다. 그는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외딴 요양병원에서 오랫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직전 자신을 돌보던 간호사에게 모든 진실을 담은 유언을 남겼던 것이다. 서연이 고용한 사설 탐정이 마침내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였다. 연이어 두 번째 녹취 파일이 재생되었다. 최근 조태석과 이서진이 나눈 대화였다. 걱정 마. 강민호는 이번에 끝장이야. 지난번처럼 운 좋게 살아남지는 못할걸. 내 동생 자리 내가 확실하게 찾아줄게. 정말이죠. 믿을게요. 모든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민호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 그리고 그 범죄의 공범이자 이번 사태의 정보 유출자가 바로 이서진이라는 사실까지.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조태석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이서진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객석에서 그대로 실신해버렸다. 주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바로 그때 총회장 뒤편의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조태석 씨 살인 미수 및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나가면서도 조태석은 강민호를 향해 악에 받친 눈을 부라렸다. 하지만 강민호는 그를 경멸의 눈으로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길고 길었던 연극이 막을 내렸다. 악인의 가면이 벗겨지고 배신자는 단죄를 받았다. 서연은 단상 위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강민호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녀가 그의 손을 잡자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손등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승리의 선언이자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맹세였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주주총회에서의 극적인 반전 이후 세상은 온통 JK그룹과 태영그룹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비운의 경영인 조태석, 몰락한 JK그룹을 구한 신데렐라, 이서연,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조태석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고 태영그룹은 오너 리스크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며 존폐의 기로에 섰다. 배신의 대가는 혹독했다. 이서진은 주주총회에서 실신한 후 공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 여파로 서연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 역시 최종 부도 처리되며 완전히 몰락했다. 며칠 후 완전히 무너진 모습에 서연의 부모님이 저택으로 찾아왔다. 한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절박함과 뻔뻔함만이 남은 얼굴이었다. 그들은 서연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매달렸다. 서연아,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내 언니. 이대로 감옥에 가게 둘 수는 없지 않니? 네가 강 회장에게 말만 잘해주면 회사도 어떻게든 다시 일으킬 방법이 있을 거야. 네가 도와주면.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순한 둘째 딸이 아니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연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서연은 집사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성의입니다. 두 분이 남은 생을 살아가는 데는 충분할 겁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원망 섞인 울음소리에도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독이 든 썩은 뿌리를 잘라내는 아픔이었지만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녀가 복도를 걸어 나올 때 강민호가 휠체어를 타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차가워진 손을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저택의 정원을 함께 거닐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생명력 없이 텅 비어 보였던 정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따스한 햇살 아래 이름 모를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푸른 잔디는 생기로 반짝였다. 그들의 마음이 변하자 세상을 보는 눈도 변한 것이다.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 강민호가 그녀의 말을 바로잡았다. 이제 시작이지. 그의 말대로였다. 길고 긴 전쟁이 끝나고 이제 비로소 두 사람만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차갑고 텅 비었던 거대한 저택은 더 이상 황금세장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싸우고
서로를 보듬었던 추억이 깃든 아늑하고 따뜻한 우리 집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재가 아닌 벽난로가 있는 아늑한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장작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강민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우리의 시작은 계약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당신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는 내 약점을 가려줄 방패가 되어줄 아내가 필요했어. 당신을 이용한 셈이야.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기심을 고백했다. 그리고 서연을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은 내 방패가 되어주지 않았어. 대신 내 검이 되어 함께 싸워주었고 내 상처를 감싸주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지. 그리고 이제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내 심장이 되었어. 서연아, 당신 없이는 JK그룹도 나 강민호라는 인간도 존재할 수 없어. 미안하다. 이 말을 너무 늦게 해서. 사랑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결혼을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날 탈출구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차가운 폭군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녀는 지난 시간들을 회상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진짜 저 자신을 찾았어요.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나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요. 저도 사랑해요. 민호 씨, 이 황금 세장 안에서 저는 제가 원했던 자유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찾았어요.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직함없이 불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감정이 담긴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강민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서연은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다시 한번 포개졌다. 이번에는 어떤 전략도, 어떤 아픔도 없는 오직 사랑만이 가득한 입맞춤이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폭풍이 휩쓸고 간 뒤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별들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같은 풍경을 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 풍경을 마주하는 마음은 전혀 달랐다. 그들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싸우지 않았다. 이제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기나긴 어둠이 걷히고 두 사람의 삶에 찬란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또 새롭게 피어났다. JK그룹의 이사회 회의실. 길고 무거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하지만 그 중심에 선 인물은 더 이상 강민호 혼자가 아니었다. 신규 AI 헬스케어 플랫폼의 핵심은 데이터의 개인화와 예측의 정확성입니다. 기존의 빅데이터를 넘어서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유전 정보까지 결합한 초개인화 솔루션을 제공해야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주도하는 것은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존재가 아니었다. JK그룹의 미래 전략을 이끄는 부회장이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력 있는 경영인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고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다. 한때 그녀를 어리석은 낙하산이라며 무시했던 임원들은 이제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발표에 귀를 기울였다. 강민호는 테이블 상석에서 그런 그녀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때때로 그녀의 발표를 뒷받침하는 예리한 질문을 던지거나 전략의 무게를 더하는 코멘트를 덧붙였다. 두 사람은 마치 하나의 두뇌처럼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다. JK그룹은 두 사람의 시너지 속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로비로 나오자 수많은 기자들이 그들을 둘러쌌다. 이제 언론은 더 이상 강민호의 장애나 그들의 정략 결혼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들은 JK그룹의 새로운 비전과
재계 최고의 파워 커플이 된 두 사람의 성공 전략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부회장님, 이번 프로젝트를 직접 이끄셨는데 성공을 확신하십니까? 회장님 이서연 부회장님의 경영 능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여유로운 미소로 질문에 답했고 강민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제 아내는 JK그룹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경영인이죠. 그의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한때 휠체어를 탄 남자와 결혼한 그녀를 어리석다고 했지만 이제 세상은 그녀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을 부러워하고 있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자 두 사람은 비로소 평범한 부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강민호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오늘 아주 멋졌어. 이서연 부회장님. 그의 장난스러운 말에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다. 회장님이야말로요. 제 덕분에 주가 오르시겠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일과 삶의 경계가 완벽하게 허물어진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파트너. 그것이 지금의 두 사람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한 재활병원을 찾았다. JK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최근 문을 연 최첨단 로봇 재활치료 센터였다. 강민호는 이곳의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고 절망에 빠진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최신 로봇 다리를 착용하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는 한 젊은 환자의 곁에서 그의 자세를 교정해주며 격려의 말을 건네고 있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어둡고 냉소적인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 다른 이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인간 강민호였다. 다시 걷고 싶다는 생각 해요. 병원을 나서며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민호는 잠시 휠체어를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물론 걷고 싶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깊었다. 이 휠체어가 더 이상 내 세상을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아. 당신을 만나고 나는 다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굳건히 서는 법을 배웠으니까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어디든 갈 수 있어. 그의 고백에 서연의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그의 뺨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진정한 강인함은 육체가 아닌 사랑으로 단단해진 영혼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두 사람은 함께 깨닫고 있었다. 에필로그. 그리고 다시 1년이 흘렀다. 한때 차갑고 텅 비었던 저택의 정원은 이제 아이의 명랑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강민호와 서연은 보육원에서 새 살배기 여자아이 하늘이를 입양했다. 하늘이는 두 사람에게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었다. 아이 뇨노피 아빠, 뇨노피오. 강민호는 휠체어에 앉아